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작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또 다른 문건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최 씨가 개입돼 있는 의혹 4개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정작 최 씨를 피해자 또는 투자자로 표현하면서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검의 레드팀을 언급하면서 이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한 종합일간지가 공개한 문건입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의혹들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이 만든 거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문건은 모두 A4 석장 분량, 최 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의 경과가 날짜별로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최 씨와 맞선 사건 관계인들을 피고인이나 동업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관련 전과 내역까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모두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라면 파악하기 어려운 내밀한 개인정보입니다. 반면 장모 최 씨에 대해선 피해자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도촌동 땅 사건에서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투자자라고 했지만 1년 4개월 뒤인 올해 7월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건이 작성됐다는 작년 3월은 MBC 스트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최 씨 관련 의혹을 잇따라 보도하던 시기, 당시 윤 전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일절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장모 측의 대응 논리를 세우기 위해 검찰 조직이 동원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 문건의 형식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초동적인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문건 작성을 대검이 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사 만들었다 해도 국회나 언론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검찰의 통상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총장 재임 시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문건에 대응 방안이 없는 만큼 대응 문건이란 말도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언급한 레드팀 또 손준성 검사가 지휘한 수사정보정책관실 모두 대검 안에 있습니다. 대검 조직이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을 맡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법리도 만들었다는 의혹은 이미 윤 전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내부 조사 때에도 등장했는데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 일을 대검의 공식 조직이 해왔다는 건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조국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문제의 석장짜리 문건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가 오늘 공개된 문건으로 밝혀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도 확산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당시에 이정현 검사가 했던 발언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건으로 보입니다. 장모 또는 처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그 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위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레드팀이란 특정 현안의 반대 의견을 제시해 대응 논리를 세우도록 하는 가상의 상대방을 뜻합니다. 채널A 사건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응하는 레드팀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개된 문건의 성격을 놓고 보면
여러 현안에 대비하는 레드팀이 대검 내에 수시로 만들어졌을 거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검찰 내 핵심 조직이 총장 개인을 위한 사적 정보 수집의 창구로 전락하고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을 두고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대검이 만들었다 해도 언론이나 국회 대응을 위해 사실관계를 모은 것뿐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검찰의 윤 전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까지 보도되자 민주당은 검찰발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 또 터졌다며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해 본인과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장모의 개인 송사를 왜 대검이 나서서 옹호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러고도 정치 공작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등의 비판들이 여권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는 누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은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국회 법사위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까지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나왔고 법무부 장관이 이거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 야당은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택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불리한 것은 지금 정관석화로 좀 하시는 그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방금 잠시만. 고발 사주 논란에 이어 장모 의혹 대응 문건까지 터지면서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한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에 접수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김웅 의원한테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겁니다.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욱 의원 고발장을 보낸 걸로 돼 있는 손준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 해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불법을 찾아낸 김웅 의원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준성에 보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그거 받았다. 그게 뭐 문제가 되지? 그런 걸 찾아내면 표창장을 줘야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현재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 해도 공익 제보이고 유죄가 나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도 책임질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조치할 게 뭐가 있죠, 우리가요? 우리 내부 조사해봤는데 우리는 하나도 우리 당이 법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를 통해 송 검사와 국민의힘 관계자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미리 세워두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대로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들한테 여권 정치인 고발장을 건네받아 다시 검찰에 제출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는 검찰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거래를 합리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면서 문어발 확장을 한다는 비난 여론에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꽃 배달, 간식 배달, 또 택시 스마트 호출 같은 일부 사업은 철수하고 상생기금으로 3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최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올리는 강력한 경종이다.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카카오는 계열사 사장들이 모여 논의한 실행 계획도 내놨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기금 3천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범수 의장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인 K큐브 홀딩스는 미래교육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 중에선 가장 많은 논란을 빚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먼저 계획을 내놨습니다. 1,000원이나 2,000원을 더 내면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최고 5,000원으로 올렸다가 요금 인상 비난에 부딪혔던 그 서비스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월 99,000원씩 받던 멤버십 요금은 39,0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일반 택시보다 카카오티 소속 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현재 공정거래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서비스 수수료도 일괄 20%에서 수급에 따라 0에서 20%로 사실상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문어발 논란을 빚은 꽃배달, 간식 배달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공짜 서비스로 일단 미래의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면 조금씩 돈을 받으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전략. IT 공룡이 보통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상생을 훼손하지 않는 건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례로는 사상 두 번째로 큰 과징금입니다. 구글은 2007년 처음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해 누구나 맘껏 바꿔쓰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시장의 70%를 장악하게 되자 이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삼성전자마저 스마트워치 OS를 자체 개발로 바꿔야 했습니다. 구글은 심지어 자신이 진출하지 않는 분야까지도 포크 OS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하다 일단 독점적 지위에 오르면 본격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건 플랫폼 기업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카카오 독점 논란에 기름을 부은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택시 10대 중 9대를 카카오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최고 5,000원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공공서비스인 택시 요금을 독점기업 카카오가 맘대로 정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에는 TPG와 칼라일이라는 사모펀드가 35%의 지분을 투자한 것도 눈에 띕니다. 기업 공개와 단기간 수익 창출이 급했던 겁니다. 당장은 카카오가 비난의 표적이지만 이건 네이버, 쿠팡, 배민 같은 플랫폼 공룡들의 근본적 속성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독과점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익률을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공감대라 그럴까요?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혁신으로 편리함을 주지만 언제 탐욕을 드러낼지 모를 양날의 검.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다룰 건지는 전 세계 나라들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보시는 것처럼 이틀째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풍의 앞부분에 형성된 강한 비구름 때문에 제주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주택과 도로가 잠기는 등 태풍이 오기도 전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주영 기자, 오늘 제주에 최고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제주에서 500km가량 떨어진 중국 상하이 앞에 있지만 마치 제주에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하루 종일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560mm가량의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서귀포 270, 제주에도 108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귀포에서는 시간당 84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장 인근이 물바다로 변했고요. 저지대 주택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9시 반인가? 그때부터 물이 들어오는데 완전 넷창이에요. 완전 번만해가지고. 제주시 용강동 재룡소천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승용차가 구립돼 119 구조대가 운전자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인근 도로도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량들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지금 농가 이쪽에 전부 다 침수였고요. 무릎 위로 물이 차가지고 차는 통행이 할 수 없었고. 강풍에 신호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20건이 넘는 강풍과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악천후의 교통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일부가 결항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지만 항공기 운항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찬투는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제주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자, 이 태풍 찬투는 아주 특이한 진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 상하이 앞바다에 머물러 있다가 목요일 오후부터 한반도를 향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제주도를 지나서 남해상을 통과할 전망인데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의 자세한 예상 경로 그리고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현인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이틀째 중국 상하이 앞바다를 맴돌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어제부터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항공기와 고속철도의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찬투의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시속 126km로 아직은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앞바다에서 오히려 다시 남쪽으로 향하는 등 목요일 오전까지 옴짝달싹을 못할 걸로 보입니다. 상층대기의 흐름이 태풍의 이동을 막고 있고 에너지 분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투는 목요일 낮이 되면 편서풍을 타고 제주도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제주도를 스치듯 지난 뒤 금요일 낮 동안 남해상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지역별 위험 시기는 제주도가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낮, 전라권이 금요일 새벽부터 오후, 경상권이 금요일 아침부터 밤까지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남부 해안가엔 폭우뿐 아니라 태풍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풍속 시속 144km,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에도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무료 승차 제도를 개선해서 적자를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 무료 승차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의 교통복지 정책이죠. 하지만 정작 국가는 교통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협상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노사가 함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적자 감축의 핵심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무임 승차 비용. 하루 평균 83만 명이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데 이 요금을 다 받으면 한 해 3,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1984년 노인복지법으로 정한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편리하게 잘 쓰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65세 이상이 4%였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의 16%.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서울시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비용을 지하철 손실로 떠넘겨 적자로 계산하다 보니 세대 간 갈등까지 빚기도 했습니다. 진짜 착한 적자거든요. 서울교통공사의 일개 단독의 회사가 그 모든 걸 책임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태라 이제. 어젯밤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의원이 협상장을 찾아 국회가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은 일단 막았습니다. 공익 서비스 비용을 철도와 지하철에도 동등하게 국비 지원 및 사회적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법이 여러 번 제출됐지만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이전 정권의 고위층의 집과 재산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들이 국민들의 피로 재산을 축적해 왔다면서 자신들은 다를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폭압 통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 가방마다 꽉꽉 들어찬 돈다발. 돈뭉치와 금괴를 눌러담는 탈레반 대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돈다발이 발견된 곳은 압룰라 살레 전 부통령의 집. 살레 전 부통령은 한 달 전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자 저항군에 합류하기 위해 판지시르로 떠났습니다. 탈레반 측은 우리 돈으로 약 76억 원가량의 돈과 금괴 18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온통 금빛으로 장식된 고급 가구, 수영장과 정성스레 가꿔진 정원까지. 작년까지 아프간 부통령을 지낸 압둘 라시드 도스툼이 살던 호화 저택입니다. 현재는 150명의 탈레반 대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대원들은 저택 곳곳을 찍어 SNS에 공유하면서 전 정권 관리들은 아프간 국민들이 굶주릴 때 그들의 피로 이런 호화 주택을 지었다며 비판했습니다. به این نیت باشند که ما رقم پول ملت غصب میکنیم زمین مردم بیچاره را غصب کرده ساختمان پارتمان جور میکنیم و مبارزه ما به خاطر همین هستند که اینا را جلوش بگیریم. 탈레반은 자신들의 집권으로 상황이 100% 달라질 것이라 약속했지만 탄압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 집권 이후 한 달 만에 150곳이 넘는 언론사가 탈레반 제재 등으로 문을 닫았고 시위에 나선 여성들과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وقتی اینا بیاین مثلا با خبرنگاری رقم با خشونت رفتار کنن تقریبا همین کار خبرنگاری ممکن است تو چند وقت دیگه از افغانستان جمع شه. 영국 BBC 방송은 탈레반이 아프간 저항군 거점인 판지시르 지역에 진입한 뒤 주민들에게 안전을 약속했지만 민간인 20여 명이 살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탈레반이 인권 존중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주던 맥주가게 사장님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어제도 전해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비극들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SNS에 검은 리본을 내걸고 영업 제한 철폐와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유흥주점 문 위에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하지 말라는 공문이 두툼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시작된 영업금지 조치는 지금까지 8번이나 연장됐고 그때마다 공문도 한 장씩 더 붙으면서 9장이 겹겹이 붙게 된 겁니다. 지난 7월 2일 이 주점업주 37살 박모 씨가 근처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 쉬고 싶다고 토로해왔던 박 씨의 휴대전화에선 힘들어서 떠난다고 유서를 썼다 지운 흔적이 나왔습니다. 쉬고 싶어 얘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고생만 했는데 제대로 키워보지도 않고 제가 미안한 마음도 크죠. 한때 1,000만 원 넘던 한 달 수입은 영업금지로 말 그대로 영원이 됐습니다. 박 씨는 숨지기 전까지 낮엔 오토바이 배달, 밤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저런 거 다 나가잖아요. 대충 해도 한 6, 700은 최소 나와요. 어쨌든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분들은 확실하게 지키신 거고.
잇따르는 비극에 자영업자들은 SNS에 검은 리본을 내걸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대화방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명복을 빈다는 추모와 우린 해낼 수 있다는 응원이 오갔습니다. 채팅창에 본인 아이디에 검은 리본을 좀 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6개월간 66조 원의 빚을 지고 하루 평균 1,000개 넘는 업소가 문을 닫았다며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손실보상 범위도 확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복지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제라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영국도 코로나로 늘어난 복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줄이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이 지난주 소득세 증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대처정부가 들어선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지금보다 1.25%포인트만큼 더 세금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연소득이 8천만 원이면 80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걷는 돈은 3년간 57조 원. 이 돈은 건강보험, 의료비,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복지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 다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Instead of individuals having to bear the financial risks of catastrophic care costs themselves, we as a country are deciding to share more of that risk collectively.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 1% 부유층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고소득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소득 57억 원이 넘으면 3%포인트 가산세도 물립니다. 법인세도 현재 21%에서 26.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에도 연소득 11억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 복지에 쓰겠다는 겁니다. 독일은 1995년 이후 26년 만에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일시적 부유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재정 적자를 감내하며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때문이지만 길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복지 비용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려면 고소득자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1,4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사람 수가 다시 1명을 넘었고 명절의 이동량도 작년 추석보다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작은 모임, 시간차 모임을 당부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어르신 돌봄 시설에서 이용자와 가족 직원 등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머물며 거리 두기가 어려웠고 종사자와 이용자 간 프로그램을 통한 접촉과 식사를 함께하며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인천 길병원 누적 확진자는 30명이 됐고 서울 가락시장 집단 감염은 확진자가 151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97명 중 수도권 확진자는 1,107명으로 닷새째 전체 확진자 수의 70%를 넘었습니다. 지난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 역시 비수도권은 직전주보다 23.7명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78명이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538만 명, 작년 추석 연휴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연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이 확산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작은 모임, 시차 모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촉 횟수가 늘면 늘수록 감염 확산의 우려는 같은 비율로 높아집니다. 형제간들의 좀 시간차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주세요.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써 감염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사전에 예방이나 진단검사를 꼭 받아주시고 어려울 경우에는 만남을 미루시는 것이 부모님, 가족, 이웃의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단계적 방역 완화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4분기 10월부터는 12세부터 17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정부는 강제로 접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접종했을 때 이득이 월등하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오늘부터 아이들과 임신부의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과 의원, 영유아와 임신부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아기라서 코로나 백신을 못 맞는 입장이니까 독감 주사를 미리 맞아서 좀 더 안전한 겨울 나기 위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2일부터 연령에 따라 차례로 진행됩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을 맞은 고령층은 독감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4분기에는 12세에서 17세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소아나 청소년은 접종의 이득이 감염 위험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어떤 접종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 청소년의 경우엔 감염 시 위험이 더 크다며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분기부터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임신부 역시 고위험군에게 제한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뒤 백혈병이나 생리불순, 장괴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선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질환의 발생이 백신 접종군과 비접종군 또는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근거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12살 어린이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등 초등학생에게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가 2건 발생해 정부가 이상 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검증 시효 규정이 지금은 없다면서 국민대 결정이 합당한지 자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한 언론사의 2006년 기사와 또 다른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그대로 옮겨 적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또 다른 논문에서도 상황을 변함없이 둔다라는 의미의 유지라는 단어를 영문으로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습니다. 김 씨가 여기저기서 베껴온 글을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키다 보니 이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논문을 작성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대는 지난 10일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부칙에 따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는 이미 10년 전 교육부 훈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조치가 잘못됐는지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규정이 이제 우리 훈령을 따르지 않고 이제 대학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스스로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면 검증을 민족사학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와 자부심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국민대는 지난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하게 학위를 박탈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 논문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표절 의혹뿐 아니라 논문이 통과된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의 필터가 하나 빼고 전부 손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필터가 망가진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정화를 다 마친 거라면서 2년 뒤 방출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정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보관한 탱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 장치를 통해 걸러낸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걸 막아주는 필터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전체 25개 중 24개, 하나 빼고 다 손상된 겁니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정화 작업 중 진흙 상태 오염 물질을 새 용기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방사성 경보가 울렸습니다. 汚泥を保管する専用容器において付属する排気口のフィルターが損傷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도쿄전력은 필터가 손상돼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유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필터 손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전에도 필터 25개가 모두 망가졌는데 도쿄전력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필터만 교체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このハードウェアが装置がどうかっていう多分それ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今ここまでの議論出てきてるのは。むしろ根本にあるのは東京電力としての姿勢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상황.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화시설이 고장나도 쉬쉬하며 감추기에 급급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더 큰 오염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소식입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를 향해 있던 표심을 향해 다른 후보들이 나에게 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음해라면서 정면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진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자산관리업체가 수백억 원대 배당 이익을 가져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과 야당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래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던 걸 공공개발로 돌려 민간 사업자 이득을 최대한 줄이고 개발 이익도 5,500억 원 환수했던 모범 사업이었다며 시행사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만든 자산관리 회사가 얼마나 배당을 받았는지 성남시는 당시 알 수도 없었고 관여할 문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관계 회사에 다닌다는 등의 가짜뉴스와 흑색 선전만 횡행한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법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당내 경선에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 치열한 구애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심을 다해 낮은 자세로 잘 모시겠다며 내편 만들기를 시도하자 이낙연 후보도 같은 호남 연구에 오래된 정치 인연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님의 큰 결단에 따른 우리 지지자분들의 섭섭함도 위로해 드릴 겸 저에 대한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지지층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중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선관위는 정세균 후보가 지금까지 얻은 2만 3천여 표를 전체 투표수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전면전 분위기입니다. 제보자와 국정원장이 만난 자리에 특정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주장을 두고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 자리에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는 주장을 오늘도 제기했습니다. 이 3의 인물을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고발할 때 특정 선거 캠프 인사로 명시했습니다. 언론인들이 지금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꼭 돼야 되는 문제다.
박지원 원장과 조 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실명이 언론에까지 등장하자 사실상 특정 캠프로 암시된 홍준표 캠프도 발끈했습니다. 홍 후보는 직접 나서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누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고발 사주 사건에 이어 검찰 사유와 문건이 터졌다며 마음이 급한 모양이지만 그러면 자멸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급해서 그럴 겁니다. 쫓기죠. 뒤집어지죠. 이제는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추격자인 유승민 후보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을 찾아 형사 미성년자인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소년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했고, 원희룡 후보는 교육감을 직선제 대신 지자체장이 추천받아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후보를 8명으로 줄이는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는 내일 오전 발표되는데 비록 순위와 득표율은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대세론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를 놓고 후보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직전 마지막 격전지였던 오키나와에서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희생된 한국인들도 1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일본 정부가 뒤늦게 유족들에게 유고를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인 희생자들은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5년 4월, 미군은 오키나와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몇 달간 이어졌고 군인과 민간인 등 20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강제 동원된 한국인도 1만 명 넘게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0년 넘도록 사망 실종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키나와 곳곳엔 유골이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 대신 유골을 찾아 나선 건 오키나와의 시민단체. 1970년대 초부터 발굴 작업을 벌여 수백 명의 유골을 찾아냈습니다. 最初はかわいそうだと思ってるだけだったんですけども、どうにかして家族の元へ返したいということで、それでやっています。 뒤늦게 일본 정부는 5년 전부터 유골과 유족들의 DNA 대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대상에서 한국인은 쏙 빠져 있습니다. 韓国やアメリカ、台湾も高齢化して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もう同時にやらないと間に合わないと思います。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6월에서야 DNA 감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족들한테 유골을 수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족분으로 돌려드릴까, 여기에 고민하시고 이 희생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나. 신청자는 이제까지 11명, 남아있는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라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따지며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미군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토사를 유골이 많이 묻혀있는 지역의 흙을 활용하기로 해 유골 훼손도 우려됩니다. 検討じゃないんですよ。もう無理なんですよ。 가족이 강제로 끌려가 숨진 것도 억울한데 76년이 지나 유골이 남아 수습할 수 있을지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너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이제 더 이상 착한 어린이 될 수 없고 맘대로 해. 이제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 친구들 앞에서 한 학생을 몰아세우고 망신을 주는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아이는 옆에서 울고 있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어머니가 녹음기를 숨겨서 학교에 보냈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선생님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면박 주는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사 오히려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자신의 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교권 침해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담임 선생님이 유독 한 학생을 몰아세웁니다.
울어도 달래긴커녕 더 심하게 다그칩니다. 이동 수업 때는 아예 빈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갑니다. 남겨진 아이는 서글프게 웁니다. 돌아와서는 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3개월 동안 297번 거짓말 치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연락도 안 했고요. 받아쓰기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받아쓰기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결국 언성까지 높아집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아니야. 선생님 몰라. 아이는 이날 하루 교실에서 울며 뛰쳐나갔다가 돌아와 다시 혼나길 반복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학교에 잘 적응했던 재민이는 3학년이 된 뒤 2달쯤 지나서부터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부모는 결국 재민이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 상황을 알기로 했습니다. 너무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 다수의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이제 모욕한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롭고. 신고를 받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냥 무조건 사과를 할 이유가 아닌데도 무조건. 그런데 학교는 담임반 교체했을 뿐 이 교사에게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사도 오히려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학교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해 교원이 피해 교원이 돼버린 거죠. 판례에 따라서 합법인데 이런 상황을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교사가 다른 학년 수업을 맡고 있어 아이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가 전학을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다시 밝게 웃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당 교사는 전부터 아이가 뛰쳐나가고 큰 소리로 울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자주 방해했다며 성심성의껏 아이를 지도해왔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폐업한 노래방을 사들여서 무허가로 새벽까지 영업을 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상으론 유흥 접객원을 여성으로만 보고 있어서 남성들이 있던 이 업소는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이 업소에는 코로나 확진자까지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1시 서울 강남역 인근. 경찰관들이 불 꺼진 지하실로 들어가자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 불을 왜 꺼?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앉으세요. 적발된 사람은 여성 손님 10명과 남성 종업원 22명 등 모두 38명. 손님들은 미리 신분을 확인했고 예약제로 운영했는데 주로 유학생이나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적발된 노래방 간판을 따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습니다. 업주는 폐업한 노래방을 사들여 지난 4월부터 비밀리에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한달 설문을 경찰은 적발된 38명을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업주와 남성 종업원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접객원을 두고 영업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업소처럼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현행법엔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만 보고 있어서 남성 접객원을 두는 호스트바의 경우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업소엔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다녀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방문했던 한 여성 손님이 나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호스트바가 아닌 다른 업소로 이용했다고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해 이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 손님과 접촉한 남성 종업원들을 모두 검사받게 했지만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손님들 전수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구리 전선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혼자서 훔친 전선의 양이 확인된 것만 17톤,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까지 동원을 해서 훔친 물건을 날랐는데요.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장. 한 남성이 양손에 뭔가를 든 채 다급하게 출입구로 빠져나갑니다. 전동 킥보드에 짐을 싣고 달리는 이 남성, 공사장에서 목격됐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분주했던 이유는 바로 구리 전선 때문이었습니다. 40대 김모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동안 대전과 충청 일대를 돌며 구리 전선을 훔쳐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구리 전선이 현금화하기 쉽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공사 중이라 비교적 경비가 허술한 신축 공사 현장만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훔친 물건을 날랐습니다. 김 씨가 혼자서 훔친 전선의 양은 파악된 것만 17톤, 1억 8천만 원어치에 달하는데 대부분을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구리 전선을 판매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차량 유지비, 월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훔친 구리 전선 작물을 구매한 업자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도주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송광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앞 한 남성이 좌우로 비틀거립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지만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 운전을 시작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장면은 24시간 운영되던 지자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약간 몸이 휘청휘청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차에 들어가서도 일단 뭐 쉬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1, 2분 지나서 또 시동을 켰어요, 그분이. 남성이 몰던 차량은 광안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술을 마신 채 10km가량 차를 몬 남성은 경찰의 정지 명령도 무시한 채 이 주택가로 도주했습니다. 택시와 접촉사고까지 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운전자 A씨는 알고 보니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이 소방관은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 자체만 해도 단독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처벌 항목이 되거든요. 음주 운전이 그 안에 포섭이 돼 있다 봐야 되거든요. 소방본부 자체 조사에서 이 소방관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직접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을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 처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한국 시리즈 4승, 한 시즌 223개의 탈삼진.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불멸의 기록을 가진 고 최동원 선수가 팬들의 곁을 떠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주기를 맞아서 한국 야구의 전설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3볼의 상황.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최동원의 강속구는 삼진을 잡아냈고 롯데자이언츠는 첫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한국 챔피언 롯데자이언츠, 롯데가 무쇠팔 최동원은 한국 시리즈 7차전 동안 5번을 등판해 4승 1패, 우승에 필요한 모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중에 27승을 기록했던 최동원은 우승 직후 약속을 했습니다. 동기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20승의 반열에 오르며 왜 최동원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동료도 받아보고 다 모든 피처들이 받아봤지만은 그 한참 공이 좋았을 때는 다른 선수와 비교가 안 됐죠. 지금도 깨지지 않는 한 시즌 223개의 탈삼진 기록에
1987년 라이벌 선동열과의 연장 15회 완투 승부까지. 최동원의 혼을 담은 투구는 팬들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영감과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야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제 우상이었죠. 우승을 롯데라는 팀을 응원하다가 우승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의 신념은 야구장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야구 점퍼를 입은 최동원은 시위대와 함께 있었고 88년에는 선수협의회 창설을 주도하며 보복성 트레이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동원 감독이 본인만 생각했다면 사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겠죠. 후배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곳에서 야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등번호 11번을 영원히 남기고 팬들 곁을 떠나간 지 벌써 10년. 사직 야구장 한켠에 자리한 동상 앞에는 그를 추모하는 하얀 꽃이 놓였습니다. 한국 시리즈 4승이라든가 27승 투수라는 그런 세세한 기억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롯데에서는 영웅적인 선수로 저희 세대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하기 위해서 홍삼 제품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식용이 금지돼 있는 인삼의 꽃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까지 농축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홍삼 제조업체. 100여 개의 포대자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포대 안에 담긴 건 말린 인삼의 꽃과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뇌두. 모두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창고에는 이것들을 넣어 만든 불법 농축액이 담긴 통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농축액으로 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마 유출해서 창고로 지금 가죠. 사마가 뭐예요? 삼국. 이 업체는 홍삼 농축액에 인삼꽃과 뇌두로 만든 불법 농축액을 절반 이상 섞어 각종 홍삼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홍삼이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지표 성분인 사포닌이 1g당 2.5mg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데 홍삼이 아니라 인삼꽃과 뇌두를 이용해 사포닌 농도를 높였습니다. 사포닌 함량만 재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진짜 홍삼은 절반만 들어있는 겁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원료를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차이점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가짜 제품 만든다는 거는 처음 알았고 굉장히. 그런데 인삼꽃과 뇌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라든지 구토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 동안 불법 농축액으로 만든 홍삼 스틱과 절편 등 29억 원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았습니다. 무게로는 54톤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불법 농축액 3톤과 인삼꽃, 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이미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MBC는 2020 도쿄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발생한 방송사고의 원인을 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회는 숙명여대 강영철 교수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MBC의 공공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쓴 여자 배구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개인 부문 1위를 차지했던 선수죠.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 선수가 눈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없이 몸을 던져 상대의 강타를 받아냅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디그 전체 1위. 우리 선수 중 유일한 개인 부문 1위입니다. 16번 선수 받았는데 제가 여기 허벅지에 맞았어요. 그때 너무 아파서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여기가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선수들이 파워가 센데 후보도 없이 딱 한 명밖에 없는 리베로다 보니 엄청난 중압감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림픽 출전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잠잘 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자존감 자체가 거의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너무 힘들다. 그냥 배구 자체를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렇게. 그래도 동료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연경의 존재감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메시보다 더 연경원이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큰 선수라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지라는 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그 말 한마디에 저희가 조금 뭔가 무서움이 전혀 싹 사라지고 화려함보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리베로가 올림픽으로 좀 더 알려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리베로 포지션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게 됐다는 거에 저는 그게 좀 감사하거든요. 잘하면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날 못하면은 모든 질타를 다 받게 돼버리고 외로운 자리죠, 여기가. 그리고 올해는 소속팀도 옮긴 만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완전히. 처음 리베로 했을 때 그 생각과 공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MBC 뉴스 이명거입니다. 태풍이 오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서울 등 내륙지방은 날이 잠잠하기만 합니다. 목요일인 모레까지 내륙지방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 산지에는 이미 4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됐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20에서 80mm, 경남과 전남에 5에서 30, 영동 지방에 5mm 미만으로 내일은 비의 강도가 일시적으로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중국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서 맴돌고 있는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태풍은 금요일 새벽 제주 해안을 스치듯 지나겠고요. 이후에는 남해상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온종일 맑겠고요. 그 밖의 지방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추석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떼셨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